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도 국정감사가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검증 감사와 관련해서 법사위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여당이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다는 언론 플레이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영상과 사진을 보면 다 알 것이라며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니며 사법을 파괴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과방위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의 폭언 문자와 욕설 사태를 두고 또 한 번 갈등을 빚으면서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들여다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용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 어제 오늘 계속 뜨거운데 법사위와 가방위 파행부터 짚어봅니다. 대법원 현장 국감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당이 대법관의 재판 기록을 보러 다녔다, 휘젓고 다녔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건 사실과 다르게 좀 더 부정적인 의미를 덧세우려고 그런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증언지 경비가 1조 4천억 원이 든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큰 평이 필요한지 보러 다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하튼 여야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 법사위 현장 국감 또 일단 파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계속 연일 파행이 있고 또 날마다 새로운 소재도 등장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법사위의 전국의 중심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이목도 많이 쏠려 있는데 거기서도 좀 뭔가 사리 분별을 하고 어떤 가치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회의가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파행이 되는 이 소재를 봤을 때는 이제 대법원에서 그러면 현장 검증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 범여권 의원들은 참여를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 검증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두고 이걸 놓고도 어떤 공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공방,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걸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것인지, 혹은 네. 민주당에서 이거를 둘러대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가려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질질 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법사위에 최근에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데 좀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 뭔가를 밝혀주는 그런 국감이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로그인 기록 보자, 사건 기록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사건 기록을 현재 로그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장 검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막 파헤치다시피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는 글쎄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근거를 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장 검증에서 오늘 나온 얘기로는 이제 추미애 위원장 한 얘기로는 어떤 그 현장의 대법원 증언실 경비 문제, 그러니까 그 내부에 어떤 또 최근에 또 불거진 것이 대법관 한 명이 쓰는 공간이 굉장히 넓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점검을 했다는 건데, 네. 이거는 사실 의원들이 몰래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다르게 접근을 해가지고 파헤치고
알아내고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법원 현장 국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로그인 기록 같은 거 내놓으라는 게 타당하다고 보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법사위가 현장 검증을 간다면 네. 대법원을 찾을 게 아니라 특검 사무실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그 억울함,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분.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자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왜 하고자 합니까? 이렇게 껴맞추기 수사,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사무실 가는 현장 검증을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번지수가 틀렸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첫 번째 국감 때 첫 번째 그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보여준 이른바 열린공감 TV를 근거로 한 친일 프레임을 더 씌운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전현 의원이 1심과 2심을 비교하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이 왜 국회의원이 변호인을 자처하냐. 그렇다면 피고인 이재명은 나와라. 그런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나간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압력을 주기 위한 행태입니다. 상권 분립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예 현장을 방문해서 더더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 대법원과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국정원 같은 경우는 최상위 등급의 가급 시설이라고 합니다. 국가 중요 시설로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장 검증을 왜 하느냐.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 등 이거를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압박을 주느냐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세 번째 국감 해야겠다. 두 번 갖고 안 된다. 왜냐하면 최단 시간에 기록 읽을 수 있었는지 확인 안 됐고 대선 개입 의혹 밝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 국감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일단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를 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좀 대선 개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현재 추가적인 근거가 제시가 되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거는 기록을 어느 정도로 열람을 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서 재판을 했는가 이 부분일 텐데 근데 이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기록이 넘어가고 또 언제부터 과연 검토를 했고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이 된 건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전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는 대법원 재판이라는 것이 사건 기록이 뭐 몇만 쪽 있는 것을 다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재판은 원심 기록을 토대로 해서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좀 그 의미가 과장돼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저 규명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근데 그 의미, 그러니까 그렇게 6, 7만 쪽 기록을 다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수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 국감에서 한 번 더 뭐 대법원장이나 이 사람들을 부른다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검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말에 중대한 거짓이 발견된다거나 앞뒤가 너무 안 맞다거나 할 경우는 뭐 국정조사라든지 별도의 절차로 소화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대법원이 거짓말을 한 게 있다거나 지금 판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취지의 말씀 동의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반론을 제기한다면 대법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88페이지의 분량의 자료를 보냈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걸 개인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면
여권 의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을 보면 이 기록을 언제부터 받느냐가 쟁점이잖아요. 근데 3월 26일 날 2심 결과가 나오고 3월 28일 날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기록을 봤다는 거고요. 4월 22일 날 1차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기록을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9일 만에 봤다. 뭐 며칠 만에 봤다. 그게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건은 전원 합의체로 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봤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예로 우리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법관이 한 명당 4천 건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뭐 1000페이지 이걸 보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 연구관이 쟁점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항소심에서 적용한 법률이 사실에 근거해서 맞게 적용됐는지 법률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 박범계 의원이 예전에 헌재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며칠 동안 수만 페이지도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자들도 보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핵심적인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상황을 민주당에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한 거 어불성설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빠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4월 달에 날짜가 정해졌을 때 반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대법원 알아보니까 무죄를 확신한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마저도 그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이게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다.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에요. 법사위원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장 자진 사퇴론 또 꺼내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하겠다. 다른 당과 협의해서 탄핵소추안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무엇보다 민주당 스탠스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짧게 한번 그 전망만 해주세요. 탄핵소추안 발의는 할 건지, 발의를 만약에 한다면 소추까지도 갈 건지, 요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국혁신당은 발의를 할 것으로 보는데 민주당하고는 처지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현재 민주당에 비하면 정치권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정당이고 또 스스로도 뭐 쇄빙선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강경행보 또 민주당이 할까 말까 하는 일을 앞서서 한다. 이런 정도의 노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탄핵이 소추가 되고 안 되고 혹은 뭐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조국혁신당에 달려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운신이 홀가분한 그런 입장인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를 했을 경우에 여론의 어떤 반발이나 또 나중에 이게 탄핵 소추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박균택 의원이 자진 사퇴를 얘기를 한 것도 탄핵 소추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소추까지 가담을 하지는 않을 걸로 전망을 해봅니다. 네. 김기흥 대변인은 탄핵 소추까지 간다 안 간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가지 못하는 게 맞는데요. 네. 상상 이상의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게 민주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당내 상황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이제 강성 지지자들 개딸 이른바 강성 지지자는 개딸들이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느냐도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선을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과방위 상황을 보면은 지난 14일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욕설 공방했던 과방위 국감이 오늘 또 파행을 겪었는데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뭐 욕설 공방이라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국회에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싸움의 발단을 이렇게 보면은 역시 또 김현지 실장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박정훈 의원이 김현지 경기 동부연합 연관석 의혹 제기하니까 김우영 의원이 이런 문자나 욕설 문자나 보내는 사람이 허위 의혹 제기했다고 이제 비난을 한 거거든요. 자, 메시지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한 셈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야당 입장에서는 김수민 평론가님 김현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메신저 욕설 문자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끈하냐 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일단 그 박정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틀렸다
있다고 저는 봐요. 김일성 세력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우영 의원도 허위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습니다. 네, 그래서 네. 허위 의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예전에 보냈던 메시지를 들고 나오고 물론 여기 또 공방이 붙어 있어요. 그 박정훈 의원 측에서는 먼저 김우영 의원이 예전에 9월 5일 정도 어떤 회의실에 들어와 가지고 뭐 방해가 되니까 나가달라고 했더니 욕설을 먼저 하고 멱살을 잡더라 이렇게 박정훈 의원이 얘기를 해서 했는데 또 김우영 의원 쪽에서는 반대로 본인이 오히려 시비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 있고 엇갈린다 네. 이거죠. 이게 좀 저는 단추를 좀 잘못 깬 것이 충분히 논리적으로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의 유착이라고 표현을 뭐 거의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김일성 세력이라고까지 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메카시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자 메시지를 갖고 오고 이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번호가 적혀 있는 그런 화면까지 갖고 와서 결국에 문자 폭탄을 유도했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은 좀 첫 단추는 잘못 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고발전까지 갔어요. 네. 민주당 박정원 의원을 김현지 부속실장 경기동부연 명계 의혹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 하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했고 또 이제 뭐 보니까 김현지 부속실장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 수사 재판까지 컨트롤타워 역할했다. 이게 이런 얘기를 주진우 의원이 했는데 또 고발했고 또 국민의힘은 김우영 의원, 민주당 김우영 의원을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또 고발했고 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 주진우 의원과 박정훈 의원 관련해서 고발하는 부분 팩트가 뭐가 틀렸는지를 좀 묻고 싶은 게 이른바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한테 전화했다는 건 그 당사자가 인정을 했잖아요. 솔정한 변호사가. 두 번째 그리고 김용 부연구원장 관련해서도 그 해당 그 변호인이 네. 김현지 실장한테 그걸 줬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반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김현지 씨가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대북 송금도 그렇고 정치 자금 관련해서는 다 공범관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위증교사나 사실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자꾸 경기동부연합 관련해서 하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할 때요. 민주노동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은 김미희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김미희 전 의원. 김미희입니다. 김미희 전 의원. 김미희 전 의원. 예. 김미희 전 의원인데 그때는 민주노동당이고요. 경기 동부 세력입니다. 경기 동부 연합 세력이고 그 이후에 통진당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을 봤을 때 경기 동부 연합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아예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거는 판결문에 나온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민주당이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진실과 사실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그걸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자꾸 고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감정이 섞인 부분을 넘어서서 사실상 고발을 통해서 입틀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김수민 평론가님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경기동부연합 문제가 좀 침소봉대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야권 단일화를 할 때는 경기동부연합과 한다기보다는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당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운동권 역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경기동부연합 하면은 NL이라고 하는 운동권 정파 중에서도 가장 친북적인 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동부연합이 1990년대 이미 종북 청산이라는 구호를 내걸어서 NL 내부에서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석기 전 의원이 그걸 다 대표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은 곧 뭐 종북이다. 그리고 그 종북에 해당하는 쪽 사람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북 송금도 했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원숭이 엉덩이를 빨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면 안 된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짧게만 해주세요. 그 이원욱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전 네. 정세균 계고 그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과방위원장 했었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4년도에
경기동부연합은 정치인 이재명을 숙주 삼아서 성남시 경기도를 넘어서 국회 입성을 시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고 실제로 진보당, 경기동부연합의 주류인 그 진보당이 사실상 그때 울산에서 한 지역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비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2석을 넣었는데 네. 심지어 울산에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배제를 합니다. 공천을 배제합니다. 이 상헌 의원을 배제를 하고요. 윤종호 의원으로 단일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그냥 개별 사건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를 한 번 더 짚어볼게요. 7년 8개월 대법 확정 판결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민주당이 국감 증인으로 불러내서 이런저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조작 수사다. 검찰의 조작과 회유가 있었다. 이 기존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데 자, 과연 그 형이 확정된 어떻게 보면 뭐 범죄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을 국감을 이런 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김수민 평론가님. 또 하나는 어떻게 보니까 휴정 시간에 저벅저벅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 그 변호인도 했던 그 박균택 의원 법사위원한테 걸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자 접견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대놓고 위반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마 술자리 회유 의혹 났을 때 이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당이 감싸야 될 이유가 오히려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에 술자리, 연호회가 있고 뭐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쳤을 때 그것 때문에 진술을 그러면 이재명 당시 어떻게 보면 팔아넘겼냐? 지사에게 그거 먹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술자리가 있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미 검찰 쪽에 넘어가 있었고 그 어울려 놓은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배신자인 겁니다. 그 술자리가 진실이었다면.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 당시에 이 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또 원래 주어져 있는 미션, 그러니까 이 지사와는 상관없는 그걸 통해서 대북 송금을 김성태 씨하고 작당을 해서 하고 이 지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재판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를 괘씸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건데 이렇게 좀 봐주기를 하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결국에는 자신이 했던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선을 긋고 절연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똑같은 질문은 김기영 대변인한테 할게요. 저는 우선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처음 진술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기도 지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희대의 법정 부부싸움을 봤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진술이 바뀝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변호인도 바뀌고 진술도 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유가 뭘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바뀌기 전 변호사인 설중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김현지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영향을 줬느냐.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했다는 거고 차후에 또 보도된 내용을 보면 4-5번의 텔레그램 전화를 하고 자기가 검사가 뭐라고 물어봤는지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가 뭐라고 했는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빼박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바뀐 변호인이 그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이 중지됐지만 이게 다시 진행이 됐을 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가 개입을 했고 본인 재판도 아닌데 그거를 남의 재판, 공범관계에 있는 그런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최측근이 이걸 관여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회계 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21년 86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84건,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관련 논란에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사원의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를 언급하다가 이제 그 이관, 회계감사권 이관 요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뭐 이게 각 정권마다 이런 논란이 있었다. 요거는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차치하고 자 그냥 짤막하게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김수민 평론가님, 회계감사권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그동안 감사원이 계속 정부에 대해서 네.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 대해서 봐주기를 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극명하게는 국회로 감사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하는 김에 이거 사실은 개헌사항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헌법 제97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것이든 아니면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직속으로 두든 간에 이건 개헌 논의일 텐데 근데 하는 김에 저는 그 회계감사권만 넘기는 거는 이제 감사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감사원을 미국처럼 국회로 이관을 하는 것, 감사원 통째로 이관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이제 관건은 그 경우에 독립성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거 미국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원장 추천위원회를 이제 원내 다수당, 소수당이 좀 같이 해가지고 추천위를 구성을 하고 최종 지명은 대통령이 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1999년, 2000년 김종필 국무총리, 박태정 국무총리 그때 총리실하고 감사원을 출입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이게 25년 전부터 뭐 이거 감사원을 국회에 되게 오래된 주제인데 자, 이 시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판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회로 감사원을 가져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석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그리고 또 사실상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도 같은 배를 하기 때문에 본인 입맛대로 감사원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그게 바탕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좀 지금 감사원에 대해서 좀 불안한 시선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통계 조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발표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는 거 다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통계치도 조작을 했는데 지금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감사하고 들여다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본질은 뭐냐면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권 잡았다고 해서 감사원을 본인들의 어떤 입맛대로 힘을 써가지고 전 정부를 사실상 감사하는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부터가 감사원의 정치적인 독립을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는데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고덕 토평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5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비봉에서 팔고까지는 9km 어렵습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양재에서 밤
반포까지 5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까지 7km 어렵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다부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짧게 밀리고 있고요. 대저 분기점에서 삼락까지는 3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 얘기하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홍성혜 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희 집은 TV 없이 1라디오 고정입니다. 애들도 익숙해져서 목소리만 듣고 시간과 진행자분 이름을 맞추네요. 매일 새로운 소식과 정보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은 뉴스레터 K 얘기할게요. 감사드립니다. 홍성희님한테 좀 전화가 갔으면 좋겠네요. 자, 정부가 어제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듯합니다.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서너 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 도심지의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뭐 싸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충돌한다 그래도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주거 문제, 내 집 마련 문제, 뭐 전세 확보하는 문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은데,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어제 나왔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 가계부채 급증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서민 젊은층 주택 사다리 끊어버렸다, 뭐 서울 추방 명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고사하고 전세 얻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먼저 김기훈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차 대책. 우선적으로 첫 번째 대책이 네. 대출을 조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몇 개월 안 돼서 부동산 가격이 뛰었고, 저번 달에 공급 대책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반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채 이상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네. 시장이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내가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몇 년 뒤에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수요가 있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네. 실제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까지 가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이제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안 하면 소외되고 크게 손해볼 것 같다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면서 지금 굳이 지금 사지 않아도 사람들이 사게 되는 것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게 되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공급과 수요, 공급 대책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본다면 저는 재건축과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금기하는 경향이 있고, 공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쓰는 네. 방법이 문재인 정부 식이 뭐냐, 수요를 분지러뜨리는 겁니다. 그 수요를 분지러뜨리는 게 결국은 대출을 줄이고
결국 세제를 하는 건데 세금을 때리는 건데 세금 보유세 강화나 이런 거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근데 안 했는데 조만간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갑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집값을 세금으로 안 잡겠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2달 전에 김영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공약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어제 발표 이후에 세금 관련해서 자꾸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본격적으로 못할 거고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이 급등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본격적으로 세금 갖고 집값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3차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지금 김기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결국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올 거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력한 수요 억제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 비판적이신 분들이 공급을 상당히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공급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3, 4년, 웬만하면 5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도 문재인 정부 초반 정도에는 공급 경시 풍조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때 나왔던 주요 메시지가 결국에 집은 충분하다라는 거였고 그게 잘못 결국에 시장에 전파가 되고 신호를 주면서 그 부분은 민주당 정부가 당시에 잘못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답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공급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인데 근데 이게 갑갑한 것이 공급을 하겠다는 신호는 이미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숙제가 주어져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게 표현이 좀 잘못 오해가 돼서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사실은 어떤 공급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해 관계자들 간의 어떤 이익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공급이 언제 제대로 풀릴지 이런 것들이 기약이 없고 이미 계획된 것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신규 계획을 내놓는다 한들 시장에서 거기에 또 시민들이 반응을 할 거냐 이 부분에서도 이제 갑갑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수요 억제라도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정책 카드가 된 것이 아닌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걱정이 드는 거는 수요 억제 자체가 너무 강력해서 걱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 또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고 예상치 못한 쪽으로 시장이 미끄러져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세제 정책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라. 예전에는 둘 다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 낮춰라. 이 얘기는 수년간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했던 얘기고 이거는 수요 억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급 확대이기도 합니다. 이미 있는 주택들을 시장에 풀려나오게 하는 그 얼마 남지 않은 방법이 세제 카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세제에 대한 그 검토를 더 빨리 시작했었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과는 좀 반대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묶어서 해주세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이런 사실 집값 잡는 거의 핵심이 서울인데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재건축 재개발 이걸 속도전을 펼쳐서 이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정부 여당은 공공주도의 어떤 그 공급 수요 확대 이걸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대안을 내놨냐면 역시 아파트는 민간이 잘 짓는다. 민영 아파트 위주 공급 확대. 근데 여기서 하나 과제가 있어요. 그 좀 값싼 가격에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서민이나 무주택자 그 청년들 대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역세권에 용적률을 좀 많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역세권이라는 게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그 범죄 시하고 악마화하는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집을 여러 개 갖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불온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똘똘한 한 채로 규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의 세제가 아주 안 좋아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강남,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주택자가 집이 세 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세 채에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임대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임대, 어떻게 보면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죠. 서울에. 네. 그러면 집주인들이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전세 물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월세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집을 굳이 사지 않아도 적당한 선의 전세와 적당한 선에서 월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마저도 피해를 네. 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주 좋은 제도가 뭐냐? 전세였습니다. 월세 사려면서 돈을 모아서 전세를 하고 집을 자가하기 전에 전세금 마련해서 징검다리식으로 했는데 지금 전세가 없어지면서 네. 아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만약 했을 때 대출도 못 받죠. 그리고 전세 끼고 집도 못 사죠. 그럼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이게 부동산 값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대출 확대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정부 여당에서 우려한 것 같은데 서민들의 주거가 전세까지도 혹은 뭐 월세 이런 것까지도 되게 불안해진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 평론가님? 그건 저는 서민에 대해서도 좀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실수요자라고 하는 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근데 지금 이 논의로 네. 지나치게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쪽으로 주로 부동산의 어떤 정책에 초점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 정도 선에도 이룰 수가 없는, 부근에도 갈 수 없는 서민들이 더 상당히 많고 청년층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모로 깝깝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걸 다 쓴다고 해도 이게 해결될 거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토균형 발전이 안 되면 이건 아무 소용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토균형 발전이 되는 건 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하나로 대비해야 될 것은 사실 계속해서 자신의 자가 보유 주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담론은 한국이 굉장히 소홀하다. 네. 한국이 주택 관련 부동산 관련 예산 중에 주거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상당히 작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영영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점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주 에이펙 정상회 2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 전에 공항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협상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김정관 장관님과 로터니 상부장관과 하고 있는데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죠. 특히 우리가 외환시장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도 관련돼 있는데 이전에는 미국 내에 이제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인상은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미국 내에도 우리는 뭐 늘 한 팀으로 해왔고요. 항상 그렇게 초기부터 한 팀으로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약간 좀 나라가 크고 그래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 뭐 브리오 쪽 그다음에 그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큰 사안이긴 하지만 뭐 좀 짤막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지금 미국 재무장관 얘기 상당히 긍정적이다. 근데 트럼프 또 뭐 선불 얘기 또 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아까 기자회견을 했는데 미국과 통화 스와프 진전은 없다. 이것도 약간 불안한 대목이고. 자, 한 아펙을 기점으로 해서 타결될 수 있다 없다.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트럼프도 오고 에이펙도 우리가 주재국이기 때문에 그때 네. 뭔가 점을 찍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빨리 하는 게 좋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미국 측에 더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특히나 트럼프 입장에선 3,500억 달러에 대한 선물이라는 얘기를 오늘 또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기사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통화 스와프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거를 또 선을 걷다고 한다면 네. 여전히 에이펙 때까지는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까. 네. 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저도 사실 이 부분 같은 의견인데 에이펙 이전에 타결해야 된다라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서도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더 충분히 내줬으면 좋겠어요. 왜 아직 타결이 안 되느냐보다는 네. 서두르지 말라고 메시지를 내는 게 정부의 협상에도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사실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도 사실 그게 과연 한국에게 충분하게 작용을 할 건지도 의문인데다가 일각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 나라 외환에 뭔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 네. 점에서는 통화 스와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투자 방식.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직접 지분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나 보증의 비중을 키우는 이 부분일 텐데 통화 스와프조차 이게 의견 접근이 안 되면은 과연 투자 방식에 대한 접근도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국이 더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나온 대통령 국정 지지율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에서 15일 사이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한 응답자 56%. 직전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은 39%, 이재명 정부 출범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의힘 역시 정체입니다. 23%. 자, 뭐 내용은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 조사 결과. 정체와 고착. 정체와 고착. 라고 보고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좀 악재일 수 있었던 것이 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60%를 넘기기는 어렵다라고 보지만 근데 더 이상 또 떨어질 만한 요인은 또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2.3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넓은 비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직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 구도가 고착이 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것은 뭐 다른 일,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다기보다는 네. 스스로의 문제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에 발생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계속 굳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경영 대변인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보면 면접 조사냐 아니면 ARS 조사냐에 따라서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 20대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 ARS 같은 경우는 이제 30% 중후반 네. 나오고 있는데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 고관여층이 이 여론조사에 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여론조사는 개별 여론조사의 그 추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팩트인 것 같고 왜 그러냐? 전 그런 것 같습니다. 권한이 많을수록 힘이 셀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책임이거든요. 권한에 대해서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거는 사실상은 어떻게 본다면 그거는 힘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다. 네. 그것이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질문 짧게 드릴게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혹 제기했던 백혜룡 경정인가요? 그분 수사에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백경정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의혹 제기하는데 와 이게 과연 근거 있나? 이거 사실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뭐 이래서 좀 약간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백혜룡 네. 경정의 지금 그 수사팀 투입 이 부분은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짤막하게 하나 말씀해 일단 주세요. 백혜룡 경정이 현직 공무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 전체 방침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검찰이나 법무부 등등에서 좀 빨리 가닥을 잡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깔끔한 마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계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을 유통시켰다 이 얘기인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적절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검장한테 얘기를 했고 특정인을 수사에 합류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우선 그건데 두 번째는 이분이 막상 거기 가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25명을 뽑아서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문정 지검장도 본인 플레이를 굉장히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보더라도 이 백혜룡 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결국은 제가 볼 때 이제까지 합동수사본부가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문정 지검장마저도 그분들한테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시를 했다. 이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데 나올 만한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올 만한 건 없다. 네. 그리고 백혜룡 경정은 어차피 거기에 투입됐으면 그냥 그 일원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분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이 외압의 피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피해자가 수사를 하는 중심에 선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예진이는 신체 검사를 받는 날이 제일 두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알아온 백반증. 해가 지날수록 점점 퍼져나가 가슴과 등은 이미 하얗게 덮여버렸는데요. 때문에 친구들의 놀란 시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예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아빠가 남긴 빚과 우울증에 걸린 엄마까지 가정 형편은 벅차고 힘겹기만 한데요. 오늘도 작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예진이 몸과 마음 모두 아프지 않기를, 사람들 앞에 숨지 않는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예진이가 마음의 상처를 딛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올가을에는 맑은 하늘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밤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20, 대구 경북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내일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20에서 60, 충남과 전북에 10에서 50,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과 전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하늘이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그친 뒤 일요일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4도로 오늘처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도 한미 양국이 빠른 속도로 입장을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감금 고문 사태 등과 관련해 전 세계 190개 재외 공간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을 희생양으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상고심 선고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으로 장중 종가 기준 최고치를 동시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91포인트 오른 3,74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 3차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전면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초고강도 규제입니다. 이번 대책 핵심 내용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어제 발표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전면 봉쇄에 가까운데요. 이게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수원 등 수도권 37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이면서 3중 규제가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된 한강벨트를 넘어서 서울 외곽하고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정부는 투기 수요 와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시장 반응은 좀 냉담한 상황입니다. 한 부동산 분석에 따르면요. 이번 조치로 서울 156만 8천 가구, 경기 74만 2천 가구 등 총 23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들 지역은 20일부터 거래 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2년간 실입주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전세 만기 전에는 매매가 불가능해서 거래가
사실상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래 제한과 대출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 전반이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출 규제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 부담이 어떻게 앞으로 달라지는지 좀 그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일단 시세가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가 되고요. 네. 서울과 경기 기준으로 약 172만 가구, 전체의 74%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데요. 15억 원에서 25억 원 구간의 아파트는 4억 원,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아예 이제 서울 내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가 없게 된 건데요. 정부는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는 숨통을 틔우겠다라는 의도지만 업계에서는 고가와 중저가 부동산 시장 모두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초고강도 규제 발표되니까 현장에서 좀 혼란도 감지된다고 하는데 특히 서민, 젊은층 집사기, 전세얻기 더 힘들어질 거란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장은 말 그대로 대혼란인 상황인데요. 규제 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사람들이 어제 몰리면서 네.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전화가 쏟아졌고요. 오늘부터는 이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줄거나 다주택자 취득세가 8에서 12%로 급등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어제 계약을 마쳤다면 취득세가 500만 원이지만 네. 오늘부터 계약을 할 경우는 4천만 원으로 8배가 되는 겁니다. 노원, 마포, 양천, 용인 등지에서는 어제 밤까지 계약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쏟아졌고 어제 밤 11시에도 계약서를 썼다라는 중개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당분간 거래가 끊기고 고점에 집을 산 사람들의 계약 해제 요구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도 막차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로 좀 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시중은행의 창구는 어제 하루 종일 막차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로 붐볐는데요. 네. 은행 직원들은 문의 전화를 받느라 점심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면서 차주들이 급히 계약서와 신청서를 들고 찾아오기도 했고요. 한 대출 상담사는 지난주부터 지금 안 하면 못 빌린다라는 문의가 폭주했다면서 일단 계약금부터 넣고 신청하겠다라는 요청이 많기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좀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신규 대출을 좀 늘리기는 어려운데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올해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고요.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도 지금 90% 이상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결국 일부 지점은 대출 접수를 조기 마감하기도 했고요. 이게 규제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좀 실수요자를 옥죄는 졸속 대책이다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규제 피한 지역에서 반대로 풍선 효과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또 전세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벌써 규제 역설이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네. 화성 동탄이나 고양 덕양구 같은 비규제 지역은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고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팔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급매물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요. 네. 반면 전세 시장은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대출에도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네. 소득이 낮은 세입자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전세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늘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이게 매매, 전세시장 모두 당분간은 좀 냉각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쿠팡과 웨이브, NHN 벅스, 스포티파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유인했다. 그게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네. 업체별로 쿠팡은 250만 원, 웨이브는 400만 원, NHN벅스는 300만 원, 스포티파이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자진 시정한 점이 감안돼서 과징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이번 제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곳이 바로 쿠팡입니다. 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 멤버십 월 요금을 4,990원에
9,900원에서 7,890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어플을 켜면 초기 화면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파란색 대형 버튼으로 강조를 했지만 네. 이게 나중에 한다라는 것은 화면 구석에 작게 배치한 거죠. 이런 눈속임으로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요금 인상에 동의를 하게 됐고요. 이후 쿠팡은 자진 시정을 통해 착오로 동의한 가입자들에게 철회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쿠팡 위주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외에 다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까? 네,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기한과 방법, 환불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요. 스포티파이의 경우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웨이브와 NHN벅스는 구독형 상품의 중도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해지를 원해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명시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은 겁니다. 네,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독형 서비스의 중도 해지 제한은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이유는 뭔지 또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 공정위는 이번에 쿠팡,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 플러스, 컬리 등 주요 구독 서비스의 중도 해지 제한 문제를 함께 검토했는데요. 네. 이들 플랫폼은 해지 시점 이후 자동 결제만 중단하고 이미 낸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 일반 해지 방식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 제재를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건데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구독경제 모델에 대한 해지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재를 두고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구독경제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드러낸 계기다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촉법 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에서 13세 사이 아이들이 사소한 비행까지도 법원 판단을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 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무조건 법원 소년부로 넘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이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 건데 네. 문제는 이 규정 때문에 경미한 비행까지도 일괄적으로 송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3세였던 한 소년이 잠금 장치가 풀린 자전거 한 대를 훔쳤는데 네네. 선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음에도 소년부 성취를 피하지 못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소년부 판사 업무 부담 상당히 무겁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관련한 통계 같은 거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경찰청과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있는데요. 네.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 소년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00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엔 2만 1,000명을 넘겼거든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만 명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년부 전담 판사 수가 전국적으로 30명 안팎으로 거의 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비율이 지난해 기준 45.9%에 달했는데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사건이 심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며 종결된 셈입니다. 네. 재판부는 실질적 교화가 필요한 사건보다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겁니다. 제도 개선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이건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현재 의무 송치 규정을 선별 송치로 바꾸자는 내용인 건데요. 경찰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건은 선도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픈 AI가 챗 GPT 내에서 성적 대화나 성인 콘텐츠를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CEO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네, 오늘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최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성애물 부분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면서 이번 정책 변화가 좀 오해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라는 원칙에 따라 일부 성인 콘텐츠를 허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존에 설명을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 게시물이 공개되자마자 좀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올트먼 CEO는 우리는 세계의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면서 사회가 R등급 영화처럼 성인용 콘텐츠를 구분하듯 AI도 비슷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 여전히 우려 목소리 내고 있어요? 네, 특히 미국의 전미 성착취 반대센터는 즉각 반발한 건데요. 성적으로 대상화된 AI 챗봇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연령 인증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오늘 깨졌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위자료 액수 산정 그대로 인정했지만 이 소송의 핵심인 재산 분할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면서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일단은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은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네. 아까 저기 기사를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마라라고 리조트 겨울백악관이라고 하죠. 네. 거기로 또 우리 통상협상 때문에 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야 2017년에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하면서 거기서 생방송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전혀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였지만, 자 최태원 노소연 이혼 소송 한국 재판사상 가장 오래 끌고 가장 관심 모았던 재벌가 이혼 소송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자, 대법 판결 내용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변호사님. 네. 이 소송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과정을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사실 이제 노소영 씨하고 최태원 씨의 결혼은 결혼 자체부터가 이제 세기의 결혼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쪽은 대통령의 딸이었고 한쪽은 사실은 재계 뭐 탑3 안에 드는 그런 이제 재벌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1988년에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후 사실 쭉 별 탈 없이 이제 자녀들을 셋이나 낳고 살아요. 네. 그러다가 2015년경이 되었는데 갑자기 최태원 회장이 언론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 아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발칵 뒤집어졌죠. 하지만 그 후 이혼 소식은 그게 이제 없었는데 10년 전이네요. 그렇죠. 딱 네. 10년 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노소영 씨 쪽에서 이혼 청구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2017년경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정 신청을 냅니다. 네. 보통 저희가 소송을 내기 전에 이제 조정을 보통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결렬이 돼요. 그래서 2018년에 1심 소송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네. 근데 이제 판결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4년 가까이 이 재판이 이제 끌고 밀고 당기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판결이 2022년 말에 되어서야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 지금 2심 이 판결금이랑은 현저히 적은 20배가 적은 665억의 재산 분할과 1억 원의 이제 위자료. 그래서 합해서 666. 그렇죠. 666억 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숫자를 잘 못 외우는데 숫자를 외울 정도로 이제 이런 판결이 났었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노소영 씨 측에서 항소를 했겠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이게 대대적으로 뒤집어지면서 이제 그 재산 분할에서 35%가 인정이 되면서 1조 3,808억 원 그리고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최태원 씨 쪽에서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 끝에 오늘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파기환송. 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어떤 법리적 오류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이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건 하나하나 또 여쭤볼 테니까.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원심의 20억을 인정하면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좀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이 기여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파기환송한 겁니다. 그렇군요. 기여도 이런 부분들 잘못됐다.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 하나하나 그 들어가기 전에 이혼 소송에서 이제 보면은 법원은
이혼 확정 여부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 양육권 같은 걸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다 성인이라서 양육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법원 위자료는 2심 판단 그대로 20억 원으로 인정했고 재산 분할은 다시 판단하려면 2심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두 사람 이혼이 오늘 확정된 건지 아니면 재산 분할까지 확정돼야 이혼이 성립하게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돼요? 오늘 파기환송 말 그대로 파기돼서 돌려보내진 거예요. 2심 법원,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라. 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라 한 번 더 재판하거라 이런 겁니다. 이혼도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한 거네요. 사실상 이제 뭐 이혼은 하는 거겠지만 네. 이 이혼과 관련한 이 재산 분할 부분을 다시 다퉈야 되는 거니까 재산 분할까지 나와야지 이혼이 최종 성립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억 원 그 위자료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저기 최태원 측에서 상고하건 문제 제기를 안 했던 부분이어서 이게 확정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제가 정확히 체크는 못했지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사실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조 3,808억 원인데 20억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만 네. 아예 다투지 않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별히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에 따라서 항소심이 판단했다라고 네. 보고 확정지었습니다. 자, 초미의 관심은 재산 분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냐 665냐 네. 666이냐 뭐 이런 건데 네. 자 다시 해라 대법원이 이제 이렇게 네. 했으면 아예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면 대법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대폭 축소가 불가능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후자에 가까운데 네. 가이드라인은 준 겁니다. 네네.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거냐면 네. 사실 이제 이 사건이 1심 끝났을 때도 저도 이제 뉴스 나가서 뭐 얘기를 하게 되고 2심 끝나고 나서도 뉴스 나가 얘기하게 되고 네. 이럴 정도로 와글와글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연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었던 노소영 씨의 기여도 SK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최태원 씨가 지금의 재산을 갖게 되는 것에 이제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대해서 네. 너무나 이제 극명하게 시각이 엇갈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니까 네. 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노태우 씨가 주었다는 비자금. 네. 이제 이게 1심에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항소심 때 그 네. 노태우 씨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이제 했던 메모 300억 원이라는 메모와 이 SK건설의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6장이 제출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300억이 가긴 갔어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증거는 제출이 된 거죠. 네. 이것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이 비자금 300억 원이 현재 SK 이제 이 회사의 그 주식이나 뭐 회사가 성장하고 예, 재산이 형성되는 거에 기여했다라고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관적으로도 기여가 됐고 또 이제 노소영 씨가 이제 이 내조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665억 원이었던 네네. 거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 노소영 씨에게 이제 1심에서 판결했던 금액보다 20배에 네. 달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한 이야기는 이 300억 원의 돈이 노태우 씨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모은 돈은 아니지 않냐. 사실상 지금 대법원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뇌물로 받은 돈이고 결국 그래서 본인도 이걸 증여했든 뭐 상속으로 했든 네. 함구하고 뭐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갔는데 그런데 이건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냐 이거를 지금 인정해서 이 기여분을 인정하는 건 민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네. 이제 이런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결정적으로 이 기여도에 있어서나 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이제 어떤 금액들을 산출하는 거에 있어서 네.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것 외에도 2019년경에 최태원 씨가 자기 동생이나 뭐 이제 다른 기관이나 친인척 등에게 SK 뭐 그 주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식 증여를 해요. 근데 네. 그 돈의 규모가 꽤 큽니다. 네. 동생에게 증여한 것만 900억이 넘어요. 뭐 증여세도 본인이 뭐 내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대해서는 원래 이거는 이혼이 다 끝나기 전에
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주고 없어도 그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증여했던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 준 거는 될 수 없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경영과 관련된 이 자금 운용이기 때문에 그걸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최태원 회장한테 유리한 거네요. 그것조차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재산 분할 이게 뭐라 그럴까 경영권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냐 이런 부분도 최태원 회장한테 유리하게 본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준 내용에 따르면 분할 대상 재산이 1조 이상 차이가 일단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가 이제 기여도 부분도 결국 영향을 줄 테니 이제 노소영 씨가 이 항소심에서 인정받았던 1조 3,808억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축소되고 뭐 1조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아봤자 우리가 뭐 숫자로 많은 건 아니지만 뭐 2천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600억이라든지 800억이라든지 여하튼 뭐 그런 어느 지점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비자금 요 300억 원 노태우 비자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이게 불법적인 자금이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민법 746조에 보면 불법 원인 급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 제 친구가 노름을 하는데 쓸 돈인 걸 알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얘가 돈을 갚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얘기를 하면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돈을 노름인 거 알았냐 몰랐냐? 네, 알면서도 너 이거 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법이 너를 보호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어떤 뭐 돈이 됐건 어떤 대상이네요. 그게. 자,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이게 2심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자, 2심 재판 절차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우리 그 일반 청취자들 위해서 이럴 경우에 향후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다 다르겠지만 재판마다 시간은 보통 얼마나 더 걸린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소요된 시간보다는 현저히 덜 걸릴 걸로 보이고요. 당연히 원래 있었던 항소심 2심 재판보다도 훨씬 덜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다 끝났고 재산 분할만 남았는데 이 재산 분할 부분도 가이드라인이 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뭐 원래 원칙대로만 생각해 보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어도 항소심에서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원리 원칙대로만 놓고 본다면. 하지만 어차피 대법원으로 가서 최종 이렇게 확정되는 소송의 구조를 이 소송 절차의 구조상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이 보통 준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 걸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면 대법원이 다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는 대법원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이미 심리했던 것들 빼고 더 낼 거 있습니까? 더 주장할 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 정도 물어보고 재판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을 넘기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뭐 기여도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기여도를 저거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산출을 하지 이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 왜 되게 과학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산출하는 거는. 사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처럼 비과학적인 게 없죠. 그래요? 네, 그거 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돈이 재벌처럼 많지 않으면 혹은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땅, 뭐 건물, 금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오랜 세월 지금 보면은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뭐 집에서 가사만 뭐 했더라도 했는지 진짜 경영할 때 아이디어도 줬는지 사실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가사 노동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 을 이제 운영하고 이제 그런 주식으로 갖고 있고 경영권을 갖고 있고 이러면 뭔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판단을 달리하는 이제 맥락이 있고 지금까지 그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을 이제 이렇게
비등한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의 어떤 부부간에 이혼할 때의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적용해서 나눠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단을 기초로 파기환송 쟁점 지난 네. 2심과 결국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지 저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쟁점이 이번 경우에 또 등장할 여지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나올 만한 쟁점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으로 남는 거죠. 자, 민법의 대원칙은 알겠고 그 불법 원인급여 같은 이제 이런 분명한 법리는 있는데 자, 그 노태우 씨의 그 자금이 부당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걸로 이익을 본 그거 부당한 그 부분은 돈인 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알면서 예. 어쨌든 그 기업도 큰 건 맞잖아요. 그럼 이건 어떡할 거냐 해서 사람들에게 답을 못 주고 끝나면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재벌 편인가 이런 이제 많이 가진 사람 편이 되는 건가 이제 법도 우리 편이 아닌 건가 이런 마음을 또 역시 주겠죠. 힘이 센 사람들 편이구나. 네, 그래서 그 숙제를 이제 대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과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이런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의 변론 전략도 관심입니다. 사생결단 정말 이거 사생결단일 거예요. 치열한 전투 예상되는데 창과 방패 대결입니다. 양측 변론. 우리 변호사로서 예상해 보신다면 어느 지점에서 남은 기간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노태우 씨의 그 비자금 부분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공감을 할 것 같거든요. 불법 원인 급여인데 이 부분을 자녀에게 상속이든 증여든 해서 그 부분을 기여도로서 결국 인정받게 하는 그건 민법 정신에는 현재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뚫으려고 해도 뚫리기가 좀 어려울 어렵다.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까 이제 그 최태원 씨가 2019년경에 그 자기 동생에게 증여한 것들을 비롯하여 이제 자기 친인척이라든가 뭐 각종 재단 같은 것에 주식을 이제 막 그 증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금액이 꽤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재산 분할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대상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준 걸로 해라 없어 지금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이면은 한창 이혼 소송 1심이 이제 진행되는 중이었고 사실 법원에서 2019년경에 이들의 혼인이 이제 사실상 파탄됐다라고 본 이유는 뭐냐면 이때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내요. 나도 이혼할게.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을 혼인 파탄의 어떤 시점으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15년에 최태원 씨가 언론사에 나 혼외자 있고 나 여자 있어 이렇게 보낼 때 이미 그 혼인은 사실상 파탄이 난 거라고 누가 봐도 오래전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거 과연 이 부분이 정말 경영상의 행위냐. 사실은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불붙을 쟁점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밝은 표정으로 SK그룹 성장이 불법 비자금이나 노 전 대통령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바로잡았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 사실 내용은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사람 얼마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임료가 만약에 SK가 자기네 최태원 회장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가 될까 이거 정말 궁금해요. 저희도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원래 통상은 뭐 한 7%에서 10% 성공보수 보통 약정을 해요. 10%?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데 10% 약정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만 해도 얼마겠어요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오마이갓. 1%만 했어도. 그래서 아마 오늘 오마이갓이라는 소리가 나오네. 전국의 법조인들의 모든 부러움에 사신 변호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인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재산 분할 대상 어디까지 볼 것인가 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례를 남기는 재판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유사한 고액 자산과 이혼 소송에서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지금 증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증여를 하든 써서 없애든 뭐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 있다라고 봅니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갖고 있다라고 보통 전제하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경영과 관련해서 이 주식 지분을 뭐 이제 누군가에게 증여하고 나누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
이것을 경영행위이지 이게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상관이 없는 거니 요거는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 없앴어도 그건 하는 수 없어. 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업을 하는 분들은 네. 주식과 지분이 그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건 재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이혼 상담을 종종 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제일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이혼하러 찾아왔는데 이제 재산이 남편 이름으로 거의 돼 있고 남편에 맞춰서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았는데 남편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돼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국이 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실 변호사로서 저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뭐 비자금을 어떻게 그 대법원이 받는지 네.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 그럼 불법자금 비자금을 돈의 재산 분할 근거로 삼는 걸 제한하는 거. 네. 이것도 사회적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누가 더 나쁜가를 근데 이제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를 얘기할 때 네. 아까 노름빚을 예를 들었는데 그 노름빚은 빌려간 사람이 노름으로 그 돈 써서 없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네. 있잖아요 그 돈이. 심지어 이제 그게 막 가지를 쳐서 엄청 한마디로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뭐 숲이 됐어 약간 네, 이런 네. 형국인데 네. 그러면 그건 괜찮아? 괜찮을까요? 완전 밀림이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잘 모르겠네요. 진짜 이게 맞나 불법 원인 급여의 원 정신에 맞는가 이 부분이 숙제인 거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가 제일 이제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여쭤볼게요. 네. 그 재산 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판단 이게 매우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고 네. 이게 과연 과학적인가 의문도 들고 그런 네. 부분인데 근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혼하는 부인의 기여도가 이러이러하니 재산 분할 얼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두 사람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원인 네. 거기에 대한 사회적 평가 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두 분 다 공인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도덕적 책무 이런 요소까지도 가미돼서 판결이 나오는 겁니까? 재산 분할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혼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 와서 제일 많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혼이 성립하는 부분에는 네. 큰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네. 재산 분할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렇죠. 위자료를 뭐 평가하고 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뭐 이혼을 뭐 이제 방어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엔 영향을 미치는데. 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어떻게 힘든 과정을 겪었든 그건 재산 분할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재산 분할에만 지금 판례를 남긴 게 아니라 네. 위자료에도 굉장히 큰 그 족적을 남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12년 차 변호사인데 네, 네. 이혼 소송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하면서 5천만 원 이상 위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얘기해봐도 그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 원 1심에서 판결했을 때도 네. 좀 1억 원이 노소영 씨에게 너무 작은 돈이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많이 인정했네 우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오히려요? 네. 근데 20억을 인정했고 그게 확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자기 재산이 많은데 잘못했어 배우자에게. 네. 그러면 이제 그 위자료로서 상한액이 20억까지는 열린 건 거죠. 그래요. 네. 방금 드렸던 질문 뭐 대답은 비슷하게 하시겠지만 네. 아니 제가 조금 단순화시켜서 방금 드렸던 네. 질문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살면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두 그쵸. 사람만 네.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그냥 어쨌든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부부 사이의 신의 성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네. 최태원 회장이 일단 그거를 뭐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쨌든 그 이혼의 성립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 분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송을 지켜보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2017년에 이제 이혼에 돌입했잖아요. 어쨌든 네. 조정을 하러 온다는 건 조정 안 되면 1심 청구할 거라는 이제 신호탄 같은 예, 거란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2018년에 소송이 시작됐는데 결국 2019년에 가서
노소영 씨가 반소를 제기해요. 네. 저는 그때 하지 말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해주지 말지.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자녀가 이제 3명에서 혼외자 1명이 더 있으니까 네. 4명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자녀는 나중에 상속이 1 이러고 이제 그 배우자는 1.5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20% 이상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라면 반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을 아직 사랑합니다. 아이들도 있고 네. 기다리면 죽기 전에 오겠죠.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 작전을 네. 주문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이혼 이 반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판례상 이게 이 불법 원인 급여의 문제도 있고 사실상 했을 때 아주 만약에 인정된다. 만약에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확정됐다면 완전히 프론티어한 이 판결이 되는 건데 그 모험을 하기엔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쉽게 또 이혼해 주는 게 아니다. 네, 게다가 이런 말씀.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면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그 지분 1.5 갖고 있느냐가 내 자식에게 얹어줄 수 있는 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엄청나게 돈 많은 그 네. 패밀리의 얘기니까 네. 전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이제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에 대한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은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대법원 판단 일단 뭐 최종 판단까지는 안 왔지만 어쨌든 파기환송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파기환송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맞는 부분도 일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불법 원인급여 이런 식이라면 뇌물을 받든 뭐 남의 걸 착복했든 훔쳤든 네. 뭐 자식에게 증여하고 한 달이 건너가면 세탁되는 거니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대법원에서 그러나 배우자의 기여도를 재벌이라고 해서 네. 큰 기업을 경영한다고 해서 그걸 작게 볼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좀 입장도 함께 그 표명했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이은희 변호사님은 중요한 성범죄, 성폭력 사건 변호하면서 세간에 많이 이름을 알렸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선수 사건도 그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동안 쭉 성범죄 사건, 성폭력 사건 이런 거 변호하면서 어떤 거를 좀 확실히 느끼셨는지 또 청취자들에게 이런 말씀 한번 해주고 싶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나면 왜 이렇게 형량이 작아? 뭐 왜 이렇게 봐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쉽게 느끼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이 지점도 누군가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과정과 굉장히 밀림 위에 뚫어놓은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황의조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이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고 이걸 돌파해내서 이 처벌의 과정과 이 어떤 피해자들이 어떤 고초를 겪는지를 보여준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피해자가 합의했으면 돈 많이 받고 네. 뭐 시달리지 않고 조용히 이제 뭐 사건이 마무리됐겠죠. 하지만 사람들도 쉽게 잊었겠죠. 네. 그런데 이 피해자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건들에서 실은 타협하지 않은 그 피해자들의 공로, 노고를 우리가 누구라고 이름으로 외우진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빛나는 노력이 있어. 그게 사람들이 그걸 많이 기억할 때 오히려 그게 예방의 효과도 가져오고 그게 어떤 지침과 용기와 희망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용감히 맞서라. 이런 네. 말씀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이은희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이 내일 저녁 화려한 개회식과 함께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김한수 기자, 지금 전국체전이 열리는 부산 현지에 내려가 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개막 준비 한창일 텐데 부산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저 개막식 리허설이 한창인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나와 있는데, 네네. 내일 개막식을 앞두고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부산 전체가 선수들을 맞을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올해로 106번째를 맞거든요, 전국체전이. 네. 근데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800여 명의 선수단이, 그리고 18개 나라에서 제외한 선수단 1,500여 명이 참석해서 3만여 명이 50개 종목의 이제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네. 부산 이번에는 그 나름대로 테마를 잘 살려서 성화체화부터 4개의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이번 개막식 총 연출을 박할린 총감독이 맡았습니다.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주제가 배 들어온다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의 과거, 또 과거의 산업들, 상만의 역사, 또 현재 활기찬 분위기뿐만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굉장히 그 리허설을 정말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를 보면 한편에 뮤지컬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개막식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6시부터 KBS 1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이때 한몫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한화와 삼성의 플레이오프가 펼쳐집니다. 삼성의 상승세 무섭습니다. 한화와 삼성 플레이오프. 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다른 분들하고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좀 박중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소한 4차전 이상은 간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그 삼성의 저력을 믿는 기자들은 5차전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2위 한화의 홈구장인 대전에서 오전 삼성의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는데, MVP 대결을 펼치고 있는 폰세와 디아즈가 두 팀의 그 팀 컬러를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투수는 막강한 한화, 그리고 타력은 막강한 삼성. 또 다시 한번 창과의 방패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 사실 올 시즌의 폰세 너무 대단하잖아요. 17승 1패고, 방어율 1위, 그리고 삼진 252개로 1위. 근데 거기다가 비가 와서 충분히 쉬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한국 선수 다 된 것 같은데 몸이 근질근질하다. 나 준비 다 돼 있다. 이런 거고요. 이런 느낌이고, 이번에 우승을 위해서 그 한화에 합류했다고 하는 손아섭 선수, 그리고 문현빈 선수, 최재훈 선수가 올해 받은 팬들에 대한 그 팬들의 정말 열렬한 응원, 거기에 정말 보답하는 경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하나는 나름대로 조용하고 여유 있으면서도 활기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은 예상은 사실 최훈태 선수가 나오지 않겠나 선발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가라비초 선수로 선발 예고했어요. 가라비초 선수로 선발 예고하고 디아즈, 이재현, 김영웅, 구자욱 선수 꼭 필요할 때 한 방 치는 선수들이잖아요. 이번에 반드시 한 방 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정말 막상막하일 것 같고요. 역대 전적을 보면 가을 야구에서는 한화가 출범한 이후에는 2승 1패 한 번 경기를 가져서 준 플레이오프에 승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빙그레 시절까지 이렇게 쭉 1998년까지 돌아보면 빙그레가 한 번 이기고 삼성이 한 번 이기고 빙그레가 이기고 삼성이 한 번 이기고 하나가 이겼거든요. 순서대로 따지게 되면 이번에는 삼성 팬들은 우리가 이길 차례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기차 타고 내려오다가 심심해서 AI 여러 곳에 이제 과연 두 팀의 전력을 넣어보고 어디가 유리하냐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AI는 3승 2패로 하나가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큰 경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지 않겠냐. 그리고 삼성은 계속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다. 요즘 사실 AI가 분석하는 게 저희 기자들 못지않아요. 그러니까요. 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브라질과 평가전 졸전 탓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이후에 파라과이 평가전 사실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 공식 그 관중수를 보면 22,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많이 비어 있었어요. 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67,000 정도 수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4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비었다고 보고요. 지난 2008년 이후에 이렇게 관중이 적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A매치에 대한 관심을 쉽게 만들고 한마디로 흥행 실패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대체 원인은 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천수 선수는
관중이 없는 것에 대해서 협회가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 협회가. 왜 일정을 이렇게 잡았고 협회 운영을 이렇게 해서 대표팀이라든가 K리그 전반적인 그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느냐. 또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경기력을 지적하기도 해요. 선수들의 경기력과 또 우리 팀의 색깔이 과연 팬들이 뭔가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느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일본이 브라질 3대2로 이겨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지고 있던 걸 역전시키면서 분위기를 가져가잖아요. 일본의 색깔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아쉽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브라질전에서 보여준 홍명보 감독의 무전략 등이 아무래도 월드컵 1년을 앞두고 약간 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 달에 이제 2차례 평가전이 또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계기거든요. 네. 아까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협회가 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선수들은 우리 팬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프로축구 K리그 지난해 챔피언 울산 HD 관련한 소식 뜨겁습니다. 홍명보로부터 김판곤, 신태용으로 감독이 바뀌더니 이번에 신태용 감독 경질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결국 성적 때문입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성적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을 조금 이제 시계를 되돌려 보면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차출됐을 때 많은 팬들이 우려한 부분이에요. 대표팀도 안 되고 프로팀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김판곤 감독은 결국 그 우승팀을 맡아서 7위까지 추락을 시켰고 이제 지난 8월에 그 후임 감독으로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신태용 감독은 65일 만에 경질되고 말았거든요. 2달. 예, 전체적으로 리그 10위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프로 감독이 사실 성적을 내지 못한다. 분명한 경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고참 선수들과의 갈등 그리고 골프채가 차에 실렸다 안 실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사실 한편으로는 신태용 감독이 선수단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일부 고참 선수들 우승의 주역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울산 현대라는 팀이 계속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강팀으로 남으려고 한다면 때로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데 이번에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급한 저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후임 감독을 맡은 그 노상래 감독 대행도 이제 지난 은퇴 선수 양민혁 선수가 직격하고 나서면서 시작도 전에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축구협회 대표팀도 잘 만들어야 될 거고 또 국내 리그를 활성화를 잘 시켜서 팬들이 우려했던 대표팀도 이것저것 안 되고 또 우리 프로팀도 망가지는 그런 사태를 빚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박태하 감독하고 3년 연장을 했어요. 그래요. 예, 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해온 선수를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워서 이젠 감독으로 그래서 이제 우승에 도전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강팀인 울산 현대와 또 전통의 팀 포항은 서로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조적이네요. 울산 HD가 감독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여튼 이채롭습니다. 다음엔 배구로 가봅니다. 한국 배구의 살아있는 전설 김연경의 등번호 10번이 영구 결번됩니다. 이게 흥국생명 등번호 10번 말하는 건가요? 예, 원래 그 영구 결번은 각 팀별로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 프로 배구 역사에 사실 역대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남녀를 통틀어 5번째입니다. 몇 번째요? 5번째. 와, 몇 명 없었군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호철 세터 이런 사람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배구 전이라서 김호철 감독은 명단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흥국생명이 이제 오는 18일 날 정관장하고 시즌 개막전을 마친 뒤에 김연경 선수의 은퇴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영구 결번 행사도 하게 되는데 등번호 10번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활약에 대한 예우로 영구 결번 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에 프로 배구 V리그에 들어와서 첫해 우승도 시키고 득점왕도 하고 신인상도 받고 MVP 챔피언 결정전 정규리그 다 땄던 그야말로 전설 같은 선수가 그 런던 올림픽하고 도쿄 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 4강까지 이끌고 해서 그야말로 전설이지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여자부에서는 지난 2017년에 세터 김산희 선수가 등번호 9번을 그리고 도로공사 이효희 선수가 등번호 5번을 영구 결번시켰고요. 남자는 최근에 문성민 선수가 15번, 현대캐피탈의 문성민 선수가 15번, 그리고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로는 그 OK저축은행의 심원이라는 선수가 13번을 영구 결번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5, 9, 10, 13, 15 그렇게 같은 번호가 단 한 숫자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각 팀마다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친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로 한마디로 팬들의 인정을 받은 그런 선수만이 영국을 보내 영광을 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 김연경 선수 배구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살아있는 전설 안세영 선수 활약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종목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근데 배드민턴이 전국 각지의 생활체육 현장에서 지금 열기가 정말 뜨겁다고 해요. 네, 원래 그 생활체육으로 굉장히 탄탄히 다져진 종목인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의 여자 단식 1위인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 그리고 최근에 남자 복식 세계 1위인 김원호, 서승재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그렇죠. 그 열기가 더욱더 뜨겁게 번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 2022년부터 승강제 리그 운영에서 3, 4부 리그, 어떻게 보면 2개 리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2개 리그의 승강 전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164개 리그가 운영되고 있는데 13,000여 명이 참가해서 어느 때보다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뭐 이렇게 증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뭐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근력이 강화됐다. 그리고 뭐 살 빼는데 체지방 감소시키는데 이만한 운동이 없다. 그런데 사실 부상 위험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워낙 그 체력적인 부담이 커서.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뭐 사회적인 너무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네, 너무나 재미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요즘 아주 이러다가는 축구나 야구의 열기를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체전입니다. 토요일 날은 그 파리올림픽에서 메달 사냥에 성공했던 사격, 유도, 태권도 종목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거든요. 어떤 선수들이 내년 아시안 게임에 그런 주목받게 될 선수일지 미리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영도 기초 종목의 대표 종목으로서 이제 보여지게 될 거고, 그리고 뭐 역시 올해는 프로야구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1차전과 2차전 내일과 모레 대전에서 펼쳐지는데요. 두 경기 꼭 챙겨보시고 MVP가 누가 될지 점쳐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이도의 Life for Rent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